안녕하세요. 뼈아대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올해 들어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죽는 법 19회이자 이제 마지막 회인데요. 이 책은 제가 2019년 올해의 책으로 꼽은 책이고, 이 책의 저자이신 스티븐 건드리 박사님은 미국에서 21년 연속 최고 의사로 꼽힌 그런 분이십니다. 감사하게도 이 책이 지금 교보문고 건강 분야 1위일 거예요. 이 책은 제가 이제 와이프도 독서를 좀 많이 하는데, 저랑 독서하는 그 분야가 달라가지고 제가 읽는 책을 이렇게 뭐 강요하거나 이렇게 읽으라고 하진 않습니다. 각자 뭐 좋아하는 걸 읽으면 되니까. 이 책만큼은 제가 우리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꼭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 와이프도 읽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지금까지 방송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건강한 장수, 더 젊어지고 또 젊음을 유지하고, 그리고 오래 살 수 있는 생활 습관, 또 식습관 12가지 정도를 간략하게 간추려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이제 장수의 역설,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죽는 법 대장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2가지의 이제 생활 습관 말씀드릴 텐데, 12가지를 하기 전에 대전제가 있습니다. 우리 방송을 보시고 책 읽어보신 분들 잘 아시겠죠?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장수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장 건강이다. 우리 장내 유익균이 잘 살 수 있게, 그래서 이 장내 유익균과 우리가 잘 공생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퇴행성 질환이 오지 않고 또 오래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책을 좀 읽어드리면, 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최근 연구가 그 사실을 입증한다. 2018년 네이처에 소개된 통계 분석에 따르면 홀로바이옴의 일부인 우리의 장내 미생물군 유전체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형성되고, 숙주의 유전적 특징은 그렇다. 우리는 장수 친구들을 위한 숙주일 뿐이다. 건강과 수명을 결정하는데 상대적으로 미미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자, 앞문장을 다시 읽어보자. 인간의 유전자는 인간의 운명과 거의 관련이 없다. 나는 이제 새로운 환자를 만나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그들의 식습관과 생활 방식에 귀 기울인다. 사실 유전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같은 집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장내 미생물군 유전체가 놀랍도록 유사하다. 네이처에 소개된 이 분석 자료에서 더 주목할 점이 있다. 개인의 장내 박테리아 구성은 혈당 수치와 비만을 포함해 그 사람의 건강 문제를 더 잘 예측한다. 즉 생물학적 부모보다 룸메이트나 배우자와 건강 상태가 비슷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 뜻이다. 운명이나 우연 때문이 아니라 장내 세균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장내 세균은 단지 몇 가지 건강상의 문제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피부, 호르몬, 세포의 에너지 수준에 이르기까지 건강과 수명에 관련된 모든 부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잘 살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유전자보다 우리 건강에 훨씬 중요한 게 무엇이다? 바로 장 건강인데요. 이 장 건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습관, 식습관으로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책의 이제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젊음과 장수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생활 습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간헐적 단식을 한다. 다시 말해서 칼로리 제한을 주기적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뮤시니필라 박테리아가 좋아하는 이런 음식을 먹고 주기적으로 칼로리 제한을 실천하거나 혹은 실천하는 것처럼 흉내내면 창자벽을 튼튼하게 해줄 박테리아가 급격히 증가한다. 또한 우리가 칼로리를 제한하면 세포는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방식을 사용해 거기에 대응한다. 즉 세포 분열 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아가 늘어나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미토콘드리아는 자체 DNA를 가진다. 따라서 세포 분열 없이도 세포 안에서 분열하고 증식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미토콘드리아가 많을수록 에너지가 많아지고 세포도 더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연비 등급 기준을 맞추기 위해 자동차 회사들이 적은 연료를 사용하고도 높은 마력을 출력한 자동차를 어떻게 생산하는지 생각해보라. 터보차저와 슈퍼차저 덕분에 4계통 엔진의 휘발유 에너지 연비의 3분의 1 수준으로 VA급의 마력을 낼 수 있다. 우리의 세포는 음식 공급이 부족해진다고 느끼면 사실상 미토콘드리아로 꽉 찬 터보차저 엔진으로 전환하게 되므로 적은 음식으로도 더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책은 간헐적 단식
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진 않고 칼로리 제한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간헐적 단식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 뒤에 나오는 이제 이게 부제가 장수의 역설이잖아요. 롱제비티 패러독스인데, 롱제비티 패러독스 프로그램 중에 단식을 하지 않고도 단식이 주는 긍정적 효과를 몸에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그전 방송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거든요. 핵심은 뭐다? 칼로리 제한이 몸에 좋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간헐적 단식에 관련돼서는 뭐 유튜브도 그렇고 책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찾아보시면 되는데, 핵심은 칼로리를 제한하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혹은 비정기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몸에 좋다라는 것은 너무 많은 연구 결과가 이 책에서는 다양하게 나옵니다. 단 아이들이나 그리고 너무 마르신 분들은 일부러 칼로리 제한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내가 너무 365일 잘 먹고 있다 하신 분들, 그리고 좀 몸이 좀 부른 것 같은데, 혹은 좀 비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신 분들은 칼로리 제한, 간헐적 단식이 정말 몸이 좋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뇌 기능 개선을 위해서 그 올리브유와 견과류를 먹자라는 것입니다. 최근 스페인에서 발표한 연구는 67세 이상 성인 447명을 세 그룹으로 나누고 4년간 실험을 진행했다. 첫 번째 그룹은 일주일에 1리터씩 올리브를 먹게 하고, 두 번째 그룹은 하루 30그램씩 호두를 먹게 했으며, 세 번째 그룹은 비슷한 열량으로 먹되 저지방식을 따르게 했다. 실험 시작 전과 종료 후 각각 4개의 테스트를 비교해본 결과, 저지방 식단을 먹은 그룹은 기억력과 인지력이 많이 감소한 반면, 견과류를 먹은 그룹은 기억력이 현저히 증가했고, 올리브유를 먹은 그룹은 인지 기능이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되었다. 자, 주목하자. 견과류와 올리브유는 우리를 실제로 더 똑똑하게 해준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보면 결론은 명확하다. 바로 견과류와 올리브유, 이 두 가지 음식이 장내 유익균을 더 좋게 변화시킨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올리브유는요, 이 책 읽어보시면 거의 슈퍼푸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실험뿐만 아니라 올리브유는 정말 다양하게 나오고, 이 건드리 박사님도 올리브유를 많이 먹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뇌기능 개선뿐만 아니라 우리 아무튼 노화 방지와 장수하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특히 견과류 같은 경우도 특히 우리 뇌기능 개선, 인지 능력 개선에 정말 도움이 되는데, 누차 말씀드렸죠? 땅콩은 견과류가 아닙니다. 콩과에 속해요. 그래서 견과류는 어떤 거 먹는다? 호두, 그 다음에 마카다미아, 피스타치오, 뭐 이런 것들 종류를 먹으시면 되고, 저도 이 책을 읽고 우리 아이들 그 호두를 먹는 걸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식탁에 항상 유기농 호두를 놔두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다른 거 먹을 때 꼭 하나씩 먹이니까 습관이 있으니까 애들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가족과 같이 먹었으면 좋겠고, 올리브유도 챙겨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장수와 젊음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생활 습관.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동물성 단백질을 줄인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나는 이들의 진짜 장수 비결은 이들이 무엇을 먹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먹지 않는가에 또 있는다. 이들이 누구냐면 장수촌, 세계 5대 장수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뭐를 먹을까를 이렇게 관심을 갖지만 실제로 이들의 진짜 장수의 비결은 먹지 않는 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그것이 무엇일까? 답은 바로 동물 단백질이다. 팔레오나 케토제닉 커뮤니티에 있는 내 친구들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어쨌든 이거는 엄연 사실이다. 블루존에 속하는 어느 지역 사람들도, 블루존이 장수촌입니다. 동물 단백질을 많이 소비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그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이라고 믿고 있다. 무작위로 선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8주간 칼로리를 30% 줄이는, 즉 평소보다 칼로리를 30% 적게 섭취한 실험이 있었다.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30%를 모두 동물 단백질을 제한하고, 다른 그룹은 15%만 동물 단백질을 제한했더니 결과는 두 그룹 모두 체중이 약 6.8kg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혈액 검사 결과는 아주 달랐다. 동물 단백질을 적게 먹은 그룹은 염증 반응 지표도 적게 나왔다. 하지만 식물 단백질과 동물 단백질을 모두 포함하는 총 단백질 섭취량과 생선을 제외한 동물 단백질 섭취량은 모두 염증 반응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동물 단백질을 줄이라는 말씀은 이 책이 전반적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그래서 하나만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소개시켜 드렸지만, 동물 단백질을 줄일 필요가 있다. 육류, 그렇죠? 그래서 비건처럼 사시는 게 아니라, 저 또한 고기를 너무 좋아하고 이 책을 읽었지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 전 비건이 될 생각 없습니다. 고기를 너무 좋아해요. 대신 많이 줄이고 있고, 어떻게 줄이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 외식을 하거나 밖에서 줄이는 건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왜냐면 다른 사람도 있고 고기가 안 들어간 음식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밖에서 먹을 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집에서는 웬만하면 육류 고기는 줄이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물 단백질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젊음과 장수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가져야 할 생활 습관이 무엇이냐면, 이건 저한테도 좋은 소식이고 많은 분들에게 좋은 소식일 텐데요. 커피와 다크 초콜릿을 자주 먹어라 라는 것입니다. 커피는 뭐 이제 항염증, 염증을 이제 막아주는, 방어해주는 역할도 하고 뇌 유래 신경영양인자, 우리 뇌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피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다크 초콜릿 부분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확실히 장내 유익균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내 유익균은 매일매일 우리가 초콜릿을 먹어주기 원한다. 지금까지라도 다크 초콜릿 한 입을 녹여 먹으면 향긋한 즐거움을 느껴보자. 기분도 좋고 덤으로 건강도 생길 수 있다. 초콜릿에는 항산화 물질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있어서 항염 효과가 뛰어나다. 하지만 초콜릿 진짜 장점은 주 원료인 카카오라는 식물에 있다. 카카오에 들어있는 플라보놀 성분이 뇌 건강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플라보놀이 풍부한 초콜릿을 오랫동안 먹으면 뇌 보호 효과를 줄 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3개월 동안 다크 초콜릿을 소량 먹은 사람들은 다크 초콜릿을 먹지 않은 대조군보다 기억력, 정보 처리 속도, 주의력이 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보놀을 섭취한 노인들은 기억이 잘 유지되고 새로운 것을 학습한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노화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대뇌피질에서 플라보놀이 혈류를 증가시킨다고 추측된다. 간단히 말해서 초콜릿을 먹으면 노화로 가장 쉽게 손상되는 뇌의 일정 부분에서 혈류가 증가해 손상을 막는다는 것이다. 꽤 달콤한 뉴스이지 않은가? 하지만 계산대 앞에서 초콜릿을 짓기 전 이 사실만을 기억하자. 밀크 초콜릿은 거의 설탕이 전부라 건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카카오 함유량이 적어도 72% 이상은 되어야 한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하지만 초콜릿은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다. 유럽 식품 안정청에 따르면 카카오의 최대 효과를 누리는 데 필요한 일일 권장량은 200mg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초콜릿바의 작은 조각 한두 개면 충분하다. 개인적으로 나는 90% 이상의 초콜릿을 선호한다. 그리고 네덜란드 가공 코코아나 알칼리 코코아는 가공 과정에서 몸에 좋은 폴리페놀 성분이 파괴되므로 추천하지 않는다. 뭐죠? 다크 초콜릿입니다. 카카오 함량이 많은 밀크 초콜릿이나 일반 초콜릿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유의할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커피는 보통 아메리카노나 에스프레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 우유가 첨가되거나 당분이 첨가되면 안 되죠. 나중에 생활 습관 하겠지만 우리 당분을 줄여야지만 우리가 건강과 장수를 한꺼번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피는 아메리카노나 뭐죠? 에스프레소 를 드시면 되고, 다크 초콜릿도 카카오 함량이 최소한 72% 이상을 드시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86을 먹고 그 다음에 92를 먹었거든요. 둘 다 이제 핵심 뭐냐,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많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커피만 드실 거면 하루에 2잔 정도가 맥시멈이고요. 그 다크 초콜릿은 작은 한 조각인 2조각 정도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커피 하루에 한두 잔 먹고요. 이 다크 초콜릿을 한 조각에 2조각 먹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아이들 식습관 바꾼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전에 이 다크 초콜릿을 한 조각씩 지금 먹고 있습니다. 호두랑 같이. 그래서 특히 아이들이 다른 당분을 먹을 때 이걸 좀 대체해 주니까 이것도 곧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저희 집 아이들은 그 90%를 잘 먹습니다. 92%도. 그래서 아주 소량으로 지금 먹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커피와 다크 초콜릿을 먹으면 어떻다? 우리 건강과 장수, 노화 방지에 정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제 생활 습관을 말씀을 드리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잠을 잘 잔다 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실제로 하지 못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잠을 잘 잔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을 생각보다 많이 자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수면 부족 국가죠. 물론 우리가 특별한 목표를 단기간에 이루기 위해서는 뭐 수면을 좀 줄인 것도 줄이는 방법도 하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 습관 속에서는 잠을 충분히 자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원래 잠을 많이 자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못해도 6시간 이상 자려고 합니다. 근데 권장 시간은 7시간 정도 돼요. 그래서 6시간부터 8시간 사이가 자면 되는데
시간이 되신 분들은 7시간 이상 주무시는 게 좋고, 안 되면 무조건 6시간 이상은 주무시는 게 좋다라는 것인데, 이 책에서는 그거 말고 더 중요한 또 색다른 팁을 하나 알려줍니다. 어떤 거냐면, 야식을 먹지 마라. 특히 잠자기 전 4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마라. 그래야지만 밤사이에 뇌 청소도 잘 되고, 게다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뇌퇴행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뇌 청소 과정은 신경퇴행성 질환과 관련해서 가장 간과되고 오해받는 부분일 것이다. 다행히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 마지막 식사 시간과 취침 시간 사이의 간격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다. 내 친구이자 동료인 알츠하이머의 종말의 저자 데일 브래드슨 박사가 설명했듯이 이 알츠하이머 종말 정말 좋은 책이고요. 데일 브래드슨 박사는 이 알츠하이머 치매 분야의 세계적 석학입니다. 듯이 마지막 식사와 잠들기 전 시간 간격은 최소 4시간은 되어야 한다. 다른 활동을 하기 위해 식사 후 1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규칙은 완전히 속설만은 아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를 완전히 소화해 자는 동안 뇌가 충분히 청소되려면 1시간만으로는 부족하다. 가령 밤 11시에 잠든다고 가정하면 저녁 7시 이후로는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한다. 아침은 왕처럼 먹고 점심은 여왕처럼 먹고 저녁은 거지처럼 먹어라는 옛말은 알고 보면 정말 지혜로운 말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문화는 이와 반대로 하고 있다. 늦은 시간에 거한 저녁을 먹고 심지어 잠들기 전에도 야식을 먹는다. 우리 몸은 밤새 그 음식을 소화하느라 뇌 속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할 시간이 없다. 예, 제가 정말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침은 잘 안 먹고 오히려 아침을 되게 거지처럼 먹고 저녁은 황제처럼 먹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야행성이다 보니까 밤만 되면 뭐가 땡겨요. 그래서 먹었었는데, 예, 지금은 제가 이거 내용은 이 책을 읽기 전에 알츠하이머 종말의 책을 제가 읽었었습니다. 읽으면서 야식을 지금 거의 먹지 않습니다. 거의 먹지 않고 이 4시간을 지키려고 매우 노력하고 있는데 정말 쉽지는 않아요. 특히 야식을 생활했던 저 같은 경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다? 네, 이게 뇌 건강에 정말 정말 좋다. 그리고 잠을 숙면하는데도 정말 좋고, 그날 잘 때 그 뇌 청소가 되거든요. 뇌 청소했을 때에도 뭘 먹지 않는 것이 매일 중요하다 아는 거. 우리 젊음과 장수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생활 습관 6번째죠. 6번째는 밀가루와 곡식 섭취를 줄인다라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도 있다. 렉틴은 지질 다량류의 분자 패턴과 유사한 외부 단백질이므로 이들이 상대벽을 통과할 때도 톨 유사 수용체가 경보를 발령해서 다시 경찰들이 몰려오게 된다. 콜로라도 주립대학교에 일하는 내 친구의 동료 그리고 팔레오식단의 창시자인 로렌 코데인 교수는 이 현상을 분자 모방이라 설명했다. 렉틴이 우리 몸의 중요한 기관과 신경, 관절에 있는 단백질을 모방한다는 뜻이다. 면역체계는 우리 몸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외부 침략자로 오인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이 친절한 염증 반응이 모두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이다. 창자벽을 통과한 무단 침입자가 몸 여러 부분에 갈라붙는 한편 면역체계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들을 공격하면서 생기는 결과다. 이 모든 일은 복잡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미생물군 유전체가 혼란에 빠져서 생기는 것이다. 등등 해서 이 책은 이 렉틴은 이제 우리가 밀가루, 곡식 이런 것을 먹을 때 이제 나오는 것인데, 이건 이제 은근히 논란이 좀 있는 부분입니다. 논란이 있는 부분인 거예요. 특히 이제 연구 보통 미국에서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국에서 밀가루 소비량이 우리나라랑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엄청나기 때문에 밀가루로 오는 영향이 큰데, 제가 많은 이제 연구들을 좀 참고해보고 책을 읽어보면 느낀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식이 곡식이잖아요. 우리가 주식 곡식인데 그 곡식이 우리 노화에 왜 좋지 않은지 책에 나와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밀가루 자체가 장누수 현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건 거의 팩트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장누수가 일어나면 뭐죠? 우리나라의 염증 자가면역 질환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밀가루와 곡식을 막 먹지 말자 그게 아니라, 만약 지금 과도하게 먹고 있다면 줄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아침에 거의 항상 빵을 먹었었는데 요즘 아침에 빵을 먹지 않습니다. 빵을 아예 안 먹는 건 아니에요. 빵을 줄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밥을 항상 먹잖아요. 저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식사는 밥이지 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밥을 안 먹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야, 너 왜 밥을 안 먹냐.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고 좀 관점 바꿨습니다. 곡식이 없어서 밥 먹을 수 있지. 그래서 이 중요한, 여러분 이걸 할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안 받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예전에는 밥이 없으면
꼭 밥을 먹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밥이 없는 식단이 있죠. 곡식이 없는 식단은 뭔가 빠진 느낌인 거예요. 내가 지금 식사를 제대로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곡식이 없는 식단도 아주 편하게 잘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가루와 곡식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다가 아예 안 먹는다? 이거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왜냐면 했던 것처럼 이 연구는 보통 미국에서 많이 하는데 미국에서 밀가루 소비량이 엄청나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맥락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곡식이 우리 그 주식이잖아요. 그걸 안 먹으면 어떻게 하죠? 이걸 괜히 안 먹었다가 영양 불균형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갑자기 식단을 바꾸게 되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빵이나 파스타나 라면, 그렇죠? 이런 것들 좀 줄이시고, 많이 두고 계신다면 줄이시고, 그리고 밥이 없는 식단, 때로는 나중에 이제 생활습관 중에 야채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것만 먹는다 하더라도 괜찮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침 식단은 그 발사믹, 올리브유, 그리고 십자 채소, 이것이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곡식은 안 먹고요. 빵도 먹지 않고 그거 베이스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섞어서 먹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거는 미리 베이스로 먹어요. 제 식습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밀가루와 그 곡식은 좀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검들이 박사님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맥락에 맞게끔 선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7번째 생활 습관은 무엇이냐면 운동을 매일 하자. 그러나 격렬한 운동을 계속하지 말자가 이제 핵심입니다. 그 운동 좋은 거는 뭐 제가 그전 영상에서 워낙 말씀드렸고, 만약 만병통치약이 있다면 운동이 아닐까. 특히 여기 이제 이 책을 감수하신 이용송 그 원장님께서 신박사 TV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이분 지금 페이스북 보시면요, 이분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것이 거의 10개 중에 9개는 그 연구 논문입니다. 네이처 논문, 논문 올려주고 계시는데, 이분이 만약 만병통치약이 있다면 그게 운동이 아닐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매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매우 격렬한 운동을 계속하는 것은 몸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 격렬한 운동은 적당한 운동으로 얻는 효과를 상쇄한다. 에너지가 고갈될 정도로 심한 운동은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킨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활성산소는 노화의 주범으로 반응성이 매우 높은 분자다. 적당한 운동은 항산화 효과를 일으켜서 활성산소를 없애고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주지만 장거리 달리기 같은 지구력 운동은 결정적으로 장 투과성을 증가시킨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달리기를 하고 있지만 너무 장거리 달리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 책에서는 이렇게 추천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장거리 달리기로 되게 삶에 큰 긍정 영향을 받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잘 한번 본인의 건강을 자주 체킹하면서, 특히 심장 질환이요. 이분이 심장 전문입니다. 그래서 심장은 거의 미국 최고가 아니라 거의 세계적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뒷부분에 이분 이제 프로필이 나오는데, 심장 관련해서는 이분이 개발한 그 수술법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건드리 수술법, 이게 심장 관련해서 되게 많아요. 그리고 관련된 특허도 많고요. 로봇 관련해서도 있고, 심장이 너무 잘하시는데, 이 심장의 최고 권위자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장거리 운동을 계속해서 하면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거리 운동으로 삶에 긍정 영향 받으신 분들은 굳이 이것 때문에 안 하실 이유는 없지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또 컨디션 안 좋을 때는 굳이 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너무 격렬한 운동을 오랫동안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나 아주 편안하게 일반적인 운동 있잖아요. 조깅이랄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본 푸시업이나 플랑크인가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일반 운동을 편안하게 매일 하는 거 좋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8번째는 녹차와 보이차를 매일 먹도록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녹차를 드시거나 보이차를 드시거나, 이제 녹차는 구하기 쉽고 제가 알기로는 보이차가 구하기 더 어렵죠. 단 이제 보이차가 녹차보다 카페인이 적은 편이고, 그리고 여기 이 건드리 박사님은 매일 녹차를 드신다고 하고요. 제가 그 전에 소개시켰던 당내고 당신은 내를 고칠 수 있다의 그 의사 선생님도 녹차를 매일 먹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녹차가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녹차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의외로 보이차도 정말 좋다고 합니다. 좀 더 강한 효과를 원한다면 유기농 보이차를 권한다. 발효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보이차는 지질이 산화되는 것을 막는다고 밝혀졌다. 또 이 보이차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 철분 수치를 낮추는 역할도 한다. 그렇다고 철분 부족을 염려할 필요는 없다. 3장에 살펴보았듯이 철분은 노화를 촉진하는 대표적인 물질이다. 철분 수치가 높으면 말 그대로 철이 녹슬듯 몸이 상한다. 이미 잘 알겠지만 헌혈하는 사람은 헌혈하지 않은 사람보다 오래 산다. 마지막으로 보이차는 아크만시아 뮤시니필라를 증가시킨다. 이 박테리아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 않은가. 뭐죠? 이 아크만시아 뮤시니필라, 이거는 제가 말씀 많이 자주 드렸습니다. 장 건강에 정말 좋은 그러한 박테리아인데 나이가 들수록 어떻다? 이 아크만시아 뮤니시필라가 줄어듭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젊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예, 녹차나 보이차, 이런 보이차를 먹게 되면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녹차. 그래서 저는 원래 녹차를 보이차까지 아니고요. 저는 지금 녹차는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커피를 워낙 좋아했는데 하루에 커피 2잔 먹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면은 커피는 매일 마시고요. 커피 한 잔, 녹차 한 잔을 먹을 때가 일주일에 한 4번, 뭐 3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단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녹차나 보이차 유기농으로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티백은 웬만하면 그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티백에 어떤 성분이 있을지 모르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또 이렇게 믿지 못할 성분이 나온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냥 입 말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녹차 차잔 있잖아요. 차잔이 1인용으로 잘 돼 있는 게 있어요. 이런 녹차 잎을 이렇게 말려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것도 열을 받기 때문에 열을 받으면 중금속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열 받아도 중금속이 안 나온 그런 찻잔이라고 해야 되나요? 차를 우려내면서 차를 먹을 수, 용어는 모르겠네요. 차를 우려낼 수도 있고 그냥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 찾으셔서 하나 정도 구비하시면 조금 비싸긴 합니다. 구비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저랑 와이프 거는 제가 한번 웬만하면 쇼핑 안 하는데 나가서 쇼핑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9번째는 여기 나왔죠? 철분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는 겁니다. 특히 나이 어르신분들 검사를 하셔서 철분 결핍이 아닌데 철분 보충제를 드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 책에 나오지만 철분은 노화의 주범입니다. 주범. 철분이 과하면 주범이에요. 그래서 철분을, 그래서 관련된 연구가 뭐가 나오죠? 헌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사실 오래 사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추정되는 것이 철분을 오히려 내보내니까. 그래서 나이 들었다고 좀 어지럽다고 내가 철분이 부족한가 그냥 생각하셔서 철분 보충제 그냥 드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검사를 해보셔서 철분이 결핍이 아니면 어떻다? 철분 보충제를 드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철분을 과다하게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연결된 게 뭐죠? 동물성 단백질에 철분이 많아요. 그래서 앞부분에 말씀드린 거 동물성 단백질을 안 먹는 것이 노화에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앞부분에 그 보이차 나올 때 나왔으니까 따로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책에서는 따로 챕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10번째는 십자화 채소, 녹색 채소, 각종 뿌리 채소를 자주 먹는다. 왜냐면 이런 것들이 이 장내 유익균이 정말 좋아하는 것이고요. 특히 뿌리 채소 같은 경우는 벌거숭이 두더지 이론상 영원히 산다는 그 쥐가 주식으로 먹는 것이 이제 뿌리 채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채소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십자가 채소,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방울 다다기, 양배추는 특히 장내 유익균에 아주 좋은 채소다. 방울 다다기, 양배추에는 비타민 B1, B2, B6, C, K뿐만 아니라 섬유질도 아주 풍부하고 항산화및 항염증 효과도 뛰어나다. 전반적으로 장에 가장 좋은 채소를 꼽으라면 이 방울 다다기, 양배추를 들 수 있다. 한편 브로콜리는 방울 다다기, 양배추보다 섬유질이 약간 부족하지만 익힌 브로콜리 한 컵에 오렌지 한 개만큼의 비타민 C가 있고 베타카로틴도 듬뿍 들어있다. 또한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B1, B2, B3, B6가 모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 정도면 비타민 B9는 부족할 일이 없다. 비타민 외에도 철분, 칼륨, 아연, 마그네슘도 풍부하다. 이 비타민 B9는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냥 십자가 채소는 그냥 좋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전반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뭐 좋은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장내 유익균을
어떻죠? 장내 유익균이 좋아하는 음식이니까. 자, 10가 채소는 청경채, 브로콜리, 방울다다기, 양배추, 근대 다양한 색깔의 강종 양배추, 콜리플라워, 케일, 겨자이, 콜라드 그린, 라피니, 콜라비, 물냉이, 미즈나, 루콜라. 그리고 녹색 채소류는 벨지언 엔다이브, 상추류, 시금치, 민들레이, 치커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뿌리 채소는 무, 얌, 토란, 히카마, 유카, 카사바, 순무, 루타베가, 겨자무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샐러리, 아스파라거스, 아티초크 뭐 이런 것들도 어떻다? 예, 다 우리 건강에 좋다라는 것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책을 읽고 이제 생활습관 완벽하게 바꾼 게 무엇이다? 예, 십자가 채소를 이제 입에 달고 삽니다. 올리브유랑 같이. 예, 제가 바꾼 가장 큰 것이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11번째는 뭐냐면 당분을 줄이는 겁니다. 당분을 줄인다는 것은 여기 이 책 말고도 당신은 뇌를 고칠 수 있다 해서도 설탕을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암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건강세포들이 하듯이 케톤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한다. 알다시피 우리 몸은 인슐린 수치가 낮고 당분과 단백질이 부족할 때, 즉 우리 몸이 휴식기에 있을 때 케톤을 만들어낸다. 암세포는 당분을 먹고 산다. 또 암세포는 인슐린 수치가 높을 때 일반 세포들이 하듯이 에너지 생산을 위해 과당 분자들을 잘 이용하지 못한다. 이상하게도 암세포의 미토콘드리아는 당을 발효시키는 아주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에너지를 만든다. 결과적으로 암세포는 일반 세포보다 성장하고 분열하는데 최대 평균 18배나 많은 당분이 필요하다. 따라서 암세포를 굶겨 죽이기는 아주 쉽다. 암세포는 아주 많은 양의 당분 없이는 성장하고 살아남을 수 없다. 일단 설탕, 당분은 무엇이냐면 자가면역 질환, 우리 이 장 건강에 정말 좋지가 않습니다. 그거 기본 베이스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암에도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화의 배신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옛날 때는 단 거를 구하기 힘들었고 단 것이 되게 중요했었어 우리한테. 그러니까 인간은 대부분 옛날 수렵 채집 때 그때 몸이 지금도 똑같은 몸이거든요. 그 사이에 좀 짧기 때문에 진화가 크게 되지 않았어요. 그때는 대부분 밋밋한 음식 먹다 가끔 단 거를 먹었는데 그 단 거가 준 효용이 되게 컸습니다. 그래서 단 거를 사람들 다 좋아해요. 아이들 보세요. 단 거 진짜 좋아하죠. 근데 지금 어떻죠? 이 100년 사이에 산업화가 되고 우리가 잘 살게 되면서 단 거를 구하는 게 너무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조금만 먹어도 되는데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은 조금만 먹어도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먹는 거죠. 그것이 우리 몸을 망치는 겁니다. 이게 진화의 배신인 거죠. 몸은 그렇게 진화를 했는데 그 생활에 맞췄어. 근데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현대사회에서는 그렇게 먹기 힘들었던 설탕을 그렇게 먹기 힘든 당분을 막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몸이 망가지는 겁니다. 특히 암세포에 좋지 않다고 하잖아요. 자가 면역력도 안 좋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특히 단 거 좋아하는데 잘 이렇게 컨트롤할 필요가 있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다? 과일이라고 다른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맥락적으로 보세요. 제가 이 말씀드린 과일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그 당분의 양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저조차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과일은 무턱대고 좋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과일을 먹는다고 당분을 내가 되게 많이 먹고 있다 생각을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당분도 먹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그 탄산음료를 먹었어. 당가 들어간 음료수를 먹었어. 그래서 이제 과일을 먹을 때가 온 거야. 근데 사람 생각에 내가 당분을 먹었으니까 과일 먹으니까 또 당분을 또 먹네 라고 생각하기보다 과일은 좋으니까 또 무턱대고 먹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당분은 과다하게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로 좋아하는 기본적인 뭐 포도나 사과나 배 이런 것들 뭐죠? 당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과일도 당분 그 자체라는 걸 인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다른 걸로 당분을 먹었다면 과일을 안 먹는 게 낫다는 거죠. 역으로 내가 과일을 먹었다면 다른 당분을 줄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아이들한테 과일을 먹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뼈아대 영상 제가 자주 이 말씀 안 드리지만 우리 문해력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럼 과일을 먹지 말아야 했나? 그게 아니에요. 과일은 당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일은 그냥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내 과일을 먹었으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당분을 얼마나 많이 먹었나.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 아이들 단 거 좋아하는데 과일을 줬다고 또 과일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당분을 과다하게 먹는 거죠. 그죠?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분이 많은 과일도 우리가 당분을 생각하면서 조절할 필요가 있다. 당분이 적은 과일이 어떤 거냐면 아보카도 같은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않고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한테 적당하게 과일을 먹이고 있고 오히려 다른 당분을 줄이면서 과일은 먹는 걸 유지하면서 다른 당분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당분을 먹으면 과일도 좀 줄이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이죠. 마지막은 이제 보충제인데 보충제에 대해서도 이 책에서는 제가 방송해드렸고 보충제가 어떤 의미이고 보충제를 왜 먹어야 되며 어떤 보충제를 먹어야 되는지 나와요. 왜냐면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는 패턴 때문에 우리가 보충제를 안 먹을 수는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특히 두 가지는 꼭 먹어라고 합니다. 하나는 비타민 D. 왜인지 말씀드렸죠? 비타민 D는 우리 대한민국의 10명 중에 9명이 비타민 D 결핍입니다. 비타민 D 정말 중요하거든요. 결핍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보충제로 먹어야 되고, 그다음 비타민 B군인데 그 십자가 채소를 먹으면 비타민 B가 흡수되지만 이 책을 제가 읽어봤더니 유전자 변이, 제가 한번 비타민 B군 읽어드릴게요. 비타민 B군은 대부분 장내 박테리아가 만든다. 따라서 장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면 엽산의 활성 형태인 메틸엽산과 비타민 B12의 활성 형태인 메틸코발아민 이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비타민을 활성산소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메틸렌 사수소 엽산 환원효소 유전자 변이를 하나 이상 지닌다. 먹죠? 그렇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충제를 먹을 필요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이 책에서는 G7이라고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지만 제 생각은 나머지 것들 G7은 보충하는 것과 차단하는 게 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은 제가 앞부분 말씀드린 것들로 먹지 않고 먹으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오메가3 오메가3는 우리가 보충제를 먹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오메가3가 정말 특히 우리 뇌 건강에 정말 좋고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데 이 오메가3는 생선 기름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보충제를 먹어야 되냐? 생선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큰 생선 같은 경우는 중금속 농축, 환경에 관련된 안 좋은 게 되게 농축될 확률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선을 통해서 오메가3를 먹는다고 하는데 더 안 좋은 걸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선 먹을 땐 작은 생선류를 먹는 게 좋습니다. 작은 생선류를 먹는 게 좋고 아이들도 작은 생선, 멸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작은 생선류를 주로 먹이는 게 좋고 오메가3는 웬만하면 보충제를 통해서 얻는 게 맞다. 그래서 이 책도 마찬가지고 당신들을 고칠 수 있다도 오메가3는 보충제로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충제도 살펴보시면 작은 생선을 만든 보충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충제는 비타민 B군, 비타민 D, 그리고 오메가3는 필수적으로 먹으면 좋다 라는 거고, 나머지는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생활 습관 먹는 거와 먹지 않는 걸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걸로 정리할 수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러분의 평생 건강을 위해서 이 책 하나 정도는 읽으시고, 중요한 거는 책에 있는 내용들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데 항상 마지막으로 높아심을 말씀드립니다. 일러두기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책은 여러분의 맥락을 생각하지 않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었을 때 나에게 맞는 맥락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무턱대로 다 믿으면 안 돼요. 특히나 여기 나온 것들은 기능의학적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지금 첨예하게 지금 각종 이론들이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나왔냐? 기존에 있는 전통의학이 많은 일을 했지만 못하는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자가면역 질환이랄지. 그리고 지금 알츠하이머나 뇌퇴행성 질환들이 연구를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퇴행성 질환이 아니다 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고요. 뭐죠? 퇴행성 질환이기보다 우리의 생활 습관으로 나오는 결과다. 심장 질환마저, 이분이 심장 전문의라고 했잖아요. 심장 질환마저 뭐다? 퇴행성 질환이 아니라 자가면역 질환인 걸로 거의 판명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 건강이나 연구가 너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 건강에 연결된 특히 장누수 또 장내축, 장과 뇌의 연결 이런 연구가 지금 계속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베스트를 찾아보는 것인데 이 책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생활 습관을 바꿈으로써 젊음을 유지하고 장수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거예요. 그 방향을 찾을 때 우리가 많은 어떤 조사를 할 거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이 책이 쓰신 분도 미국 최고 의사실 분이고 보면 뒤에 레퍼런스가 엄청 많습니다. 때문에 확률이 높다. 그러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건강 정보와 지침을 담은 책으로 주치의나 의료 전문가의 조언을 대신하기보다 보조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뭐죠? 이거 진짜 의사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고 의사 선생님이 섰다 하더라도 이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을 진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보조 수단입니다. 특정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사람은 롱제비티 패러독스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의사와 먼저 상담하기 바랍니다. 이 책에 수록된 모든 정보는 정확도의 만전을 기하고자 출판일 기준으로 확인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책은 2019년도에 나온 겁니다. 때문에 뭐죠? 옛날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구가 최대한 최근의 연구 논문을 쓰시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왜냐면 가장 최근에 인정받는 논문이 가장 신빙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많이 아프시는데 여기 내용을 무턱대 따라 하시면 안 되고요.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고 따라 하시고, 지금 건강하신 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건강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스티븐 건드리 박사님의 올해 들어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죽는 법 대장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